오늘 주제는 9.13 부동산 대책 쉽게 이해하기입니다. 사실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몇 개 없어요. 맞죠? 8.2 부동산 대책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별로 없었죠? 9.13 부동산 대책, 뭐 요 정도 2개 정도 될까? 8월 27일에도 한번 대책이 나왔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만큼 9.13 대책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월 13일에 기재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이죠. 겸하는데 정책을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갑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택시장 안정대책, 8글자로 딱 돼 있는데 내용은 조금 뭐 강력한 것도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해서 국토부, 기재부 뭐 다 모여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거죠.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하나가 있고,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크게 2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이 정도 돼요. 8.27 대책은 나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썼어요. 뭐야? 뭐 8.27 대책 저거 뭔데? 라고 그냥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9.13 대책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지? 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거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막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좀 세다. 여기 좀 센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야, 우선은 잘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보자. 대세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대책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 정책이 18장인가? 그 정도로 약간 두툼한 내용인데 사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주제 자체는 되게 대충대충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내부를 한번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센지 안 센지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9.13 대책이 발표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뭐 해석이 되겠죠? 자, 크게 원인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 이렇게 3가지로 보면 돼요. 9.13 대책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뭐 때리고 하는 대책이 있겠죠? 이렇게 원인, 대상, 대책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선 정부의 원인 인식을 볼게요. 이건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8.27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20일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너무 과열됐다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인식이에요. 지방이나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서울이 좀 과열되고 일부 수도권도 과열된다 라고 본다, 정부는. 그런데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다 라고 정부는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딱 제가 보자마자 느낀 건 뭐냐, 매물 부족한 상황이 왜 됐죠? 자,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다고 보고서에 적어 놨으면 매물 부족한 상황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택 소유자들이 그냥 집을 팔기 싫었을까요? 그냥 팔기 싫어서? 아니면은 담합해서 앞으로 팔지 맙시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매물이 안 나왔을까요? 그런데 매물 부족의 상황을 정부가 유도한 것도 많아요. 뭐 그 유도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기 세력, 투기 심리도 붙죠. 비트코인 올라갈 때처럼. 그러면 그런 투기 수요까지 가세했는데 그래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정부 인식이 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이 됐고 거기다 매물이
갑자기 안 나오게 돼가지고 수요까지 더 붙으니까 더 비싸졌다. 그러니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죠 먼저.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대책의 대상이 뜹니다. 대책의 대상. 정부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맞춤형 대책을 쓰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가 너무 몰려서 문제니, 그러니 그걸 아주 때려잡아서 근절시키겠습니다 라는 정책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억울하시죠? 집값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 저희가 집을 사게 해드릴게요 라는 게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책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맞춤형 대책은 무엇인가? 종부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라는 게 맞춤형 대책이에요. 그리고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가? 신규 대출을 규제하고요, 사업자 대출을 규제해 가지고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그래서 수요를 아예 근절시키겠다 라는 정책이 이제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매물이 줄어든다고 아까 보고서에도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공급을 늘려주겠다. 원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매물이 줄어드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빈집을 지어줄게 라고 한다 이거죠.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정부를 까고 뭐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보수니 진보니 둘 다 싫어요. 그냥 저는 제 갈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지금 방향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잘못 안 했다, 그리고 투기 수요가 문제다, 매물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놔서 문제다, 걔네들이 버티니까 문제다, 그러니 내가 옆에다가 빈집을 더 지어가지고 얘네들을 포기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겠다가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도 한 3,0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3,000명 중에서 이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약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대책이고요. 아니면은 아주 고가의 한 15억 이상짜리 집들을 두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오늘 이 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정책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제가 성남에 3억짜리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오늘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수요 억제 대책이 있습니다. 뭐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 자, 정부가 여름쯤인가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무슨 의견도 모으고 했는데 결국에는 권고안보다 약하게 종부세를 올리는 걸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약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세금을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약하게 때렸으니까 미안하다, 더 세게 때릴게 라는 게 이제 이 정책의 이제 한 꼭지입니다. 자, 우선 이 정책을 알려면 너무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룹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서울은 온갖 곳이 다 투기 지역의 투기 과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경기도 수도권에 이름 들어본 도시들도 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뭐 대구도 들어가 있고 부산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정부가 볼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웬만한 도시들은 다 투기 세력들이 지금 막 온통 막 그냥 난리를 쳐놔가지고 집값을 끌어올려 놨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 대규모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투기 수요가 분다? 이러면은 이게 정책 실패가 아닐까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 정책이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올린다고 그랬죠? 이 표를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뭐 3억 이하는 뭐 0.5%인데 이걸 0.6%로 올리고, 뭐 6억에서 12억이면 뭐 1.3%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계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옆에 제가 적어놨죠. 당초 정부안보다 추가 과세하겠다. 이게 이제 한 꼭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초 정부안이 있는데 원래는 0.5%만 받던 거를 0.6이나 0.9로 이제 팍 올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도 추가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뭐냐, 원래는 다 막 3주택자 이상들만 좀 막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워낙에 많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이 투기과열 지역은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투기 지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너무나 많으니 여기에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다 과세를 더 때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기존보다 더 세게 때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도 추가 과세한다. 자, 그럼 맨날 어려워 하시니까 그냥 실제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잠실 엘스 아파트를 제가 8월 초에 한번 그 정책에서 정책 설명할 때 다뤘어요. 그래서 그때 보유세 인상을 할 때 제가 요 엘스를 다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8월 초에 한번 보유세를 계산했는데 그 사이 한 두 달 새에 또 바뀐 거예요. 자, 잠실 엘스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뭐 5678세대입니다. 중국연월은 이제 2008년에 지었고요. 최고층은 이제 34층인데 세대당 주차는 이제 1.35대. 뭐 대단하다고 할 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얘를 다루냐면, 광교나 뭐 어디 뭐 판교나 이런 데서 서울에 입성하겠다, 강남에 입성해야지 라고 하면 요 엘스 정도를 보통 가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내가 가야 내가 그래도 좀 강남권에 진입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기준이 되는 아파트라서 제가 그냥 다루는 거예요. 자,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잠실이죠. 그래서 여기 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요 강남을 관통하는 이 2호선에 붙어 있는 엘스 아파트고요. 한강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코엑스, 삼성역 주변에 이제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가 분양 34평인데 전용이 2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매 시세가 17억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초에 다룰 때 16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한 두 달 만에 또 한 1억 올라간 거야. 물론 호가지만. 전세 시세는 그대로입니다. 8억 5천 정도 하고요. 월세는 한 1억에 220만원 정도 받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한 채 가지고는 좀 계산이 안 되니까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7억짜리를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34억짜리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잠실 엘스는 공시 가격이 얼마냐면은 9억 6천이에요. 그러면은 18년도 기준으로 9억 6천입니다. 17년도에는 7억 8천 정도였죠. 그러니까 많이 뛴 거예요. 한 20%가 뛰었어요.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시세가 한 17억 정도 가는데 아직 공시 가격은 그 시세를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종부세 계산법은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종부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공시 가격이 있죠? 공시 가격에서 공제액을 깎아요.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곱해줍니다.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8월 초까지 나온 그 규제안, 그런 종부세 개정안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크게 문제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냥 모기가 따끔하는 정도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종부세 개정안은 엄청나게 세금을 올려놨습니다. 엄청나게 세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좀 차이가 나죠. 자, 17년도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400만원. 그리고 18년도 기준으로도 한 450, 50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율을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세율이 지금 엄청나게 뜁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100만원을 내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시세를 계속 반영해서 올린다고 지금 김현미 장관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최소 10%씩 올라간다. 지금 시세가 두 채에 34억 정도 하니까 22년까지 해가지고 한 28억 정도면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세에 맞춰가지고 계속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 공시 가율이라고 할인율이 있는데, 이 할인율도 2022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 없어지고 공시가도 계속 올라가면 세율도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17년도에 400만원 내던 사람이 22년도에 가면 3,400만원을 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면은 세금이 10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사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절대로 쉽사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폭등시켜서 올리는 거거든요. 5년 새에 지금 10배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5년 새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정도로 지금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를 지금 올리겠다고 쓱 18장짜리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계산을 많이 안 해놨죠. 그리고 뭐 얼마 안 올라가요 라고 이제 해놨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270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산했으니 전세가 17억이겠죠 지금? 그럼 전세를 17억을 받아 가지고 매년 3,400만원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담이 되나요? 어떠세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34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3,400만원 정도씩 내는 거야. 그러면 진짜 1% 정도 내는 거죠. 1%. 그러면 절대로 만만한 세금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리고 아까 월세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1억에 220만원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2억에 440만원이네요. 그러면은 1년에 한 5천 정도 버는 거야. 1년에 5천 정도 벌어가지고 3,400만원을 낸다. 종부세로.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내서 이거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따가 대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 종부세가 얼마 안 올라갔는데요 라는 얘기는 틀렸다. 종부세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정부가 이걸 정말로 추진하면은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팔지 않으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럼 반대로 누가 사줄 것인가, 살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사면 산 사람이 또 물론 1주택자라면 뭐 부담률이 조금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좀 냅니다. 꽤 내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공시가율도 올릴 거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조금은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집값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는 맞다. 자, 그리고 대책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 대출을 아예 규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될 그런 정책인데, 그냥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만약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 대출은 금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아까 제가 다뤘지만 서울 전부하고 그냥 하남, 성남 뭐 이렇게 그냥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들어본 데 있죠? 이름 아는 동네는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대출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1주택자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안 돼.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너도 안 돼. 2주택은 하여간 서울이나 이 서울 인근에서는 불가능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데 뭐냐? 자녀가 분가하거나 노모가 뭐 60대 이상인 분들을 뭐 지방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근교에 살게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하나 더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데 잘 따져볼 거야 라는 거고, 웬만하면은 안 돼. 집이 두 채는 안 돼 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규제 지역, 아까 말한 조정대상 지역이니 뭐 지금 과열지구니 뭐 투기지역이니 이런 데 있죠? 그냥 하여간 수도권 웬만한 곳, 이런 데는 공시가격이 만약에 9억을 초과한다. 그럼 아까 엘스 같은 거죠? 잠실 엘스 같은 게 이제 9억을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못 사. 너 거기 실거주 할 거니? 아닌데요? 그러면 사지 마. 또 대출 안 돼. 라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17억짜리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죠. 그리고 17억짜리인데 전세가 8억 5천 정도밖에 안 하죠. 뭐 아주 높게 쳐서 뭐 9억이라고 쳐도 그래도 현금이 8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금 8억을 다 가지고 와. 그래야 살 수 있어. 아니면 못 사.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 샀지? 그러면 너 이제 종부세 내. 1.3%, 1.8%씩만 내. 너는 다주택자니까 더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정책인 거죠. 자, 그리고 1주택자가 만약에 고가주택을 구매하고 싶다. 아까 엘스 같은 거 하나 사고 싶다. 저는 판교 살지만 저 엘스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기존 집은 팔아. 2년 안에 팔아라. 라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 받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기존 집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만약에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매한다면 2년 내에는 전입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야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왜 2년 내입니까? 왜냐면 이미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2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선 몰래 막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향후 3년간 걸리기만 하면은 하여간 너는 3년 동안은 주택 관련해서는 대출을 전혀 안 해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규제가 나온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 너 3년 동안은 대출 한 푼도 안 해줘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책이에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게 뭐냐?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담보 대출을 가지고 또 어디 딴 데 가서 갭 투자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런 것도 하지 마 해서 아예 이 대출을 또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네가 네 집을 담보로 뭔가 대출을 받고 싶다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1년당 1억만 빌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정부가 보기에는 야, 살면서 뭐 급전 필요한 게 1년에 1억이면 됐지 뭐 2억 3억 필요한 일이 뭐가 있냐? 그 2억이나 3억 필요한 거는 집 살려고 하는 돈이지, 그러니 그건 안 돼 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자식을 좀 결혼시켜야 돼가지고 한 2억 3억이 필요한데요. 야, 너 그거 사가지고 또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좀 빌릴 수 없을까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조금 풀어줄게.
1억 이상 빌리고 싶으면은 은행의 심사를 맡아. 그런데 그거는 감독기관에 자동으로 보고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허튼 짓을 하면 바로 그건 너를 막 이렇게 대출 회수하고 막 뭐 규제하고 막 조사 들어가고 한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저는 뭐 정책을 지금 까고 이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센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주택 구매를 안 한다는 약정을 해야 된다.